안녕하세요. 이제부터 형사소송법의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요. 앞부분에 했었던 개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절차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말 개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고 그 뒷부분에 가면은 형사소송법의 이념 부분이 있는데 그 기본 이념 위에 이외에 앞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다라는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겠는데요. 형사소송법, 아이고 한자로 써 있죠? 예, 한자 공부 좀 합시다. 자, 형사 절차에 관한 국가적 법률 체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형사 절차에 관한 국가적 법률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형법을 어디에다가요? 형법을 사실관계에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실관계라는 것은 과거에 존재하는 사실이고요. 이 역사적 사실관계라는 것의 특징은 뭡니까?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툼을 하는 과정이 증거를 가지고 하는 재판 과정이고요.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사실이 범죄 사실인 경우에 형법을 여기에 적용을 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형법은 국가형벌권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형벌권의 발생 요건은 이 형법을 적용 또는 실현하는 절차이다. 이것을 이제 형사 절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없는 형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법이라는 거는 실체법이 어떻게 규범적으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형법으로서의 범죄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사실적으로 범죄 행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절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 형벌권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형사소송법 없는 형법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형법을요, 지금 형사소송법 없이는 형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형법도 적용 범위가 있겠죠. 형법의 적용 범위가 있으면은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되는 범위만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즉, 형법에 우리가 장소적 적용 범위 하면 형법은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자, 장소적 적용 범위요. 아이고. 장소적 적용 범위 우리 뭐가 있었죠? 예. 속지주의. 그치? 그 다음에 속인주의. 그 다음에 세계주의. 아이고, 보호주의. 그 다음에 세계주의. 여기 이 네 가지 원리에 따라서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는 결정이 됐습니다. 속지주의는 뭐였죠? 예.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속지주의에는 뭐도 포함이 되나요? 기국주의도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속인주의는 누구한테? 내국인에게 전부 다 적용한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내국인에게도 적용을 한다. 자, 보호주의는요. 외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외국에서 범한 외국인의 범죄. 자, 세계주의는 국적, 범죄지, 그리고 범죄의 발생지 전부 다 관계없이 우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세계주의입니다. 이렇게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원리는 어디에도 적용된다. 자, 형소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형법과 동일하다. 뭐가?
형사소송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인적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인적 적용 범위. 예,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람한테는 형사소송법도 적용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적 적용 범위에 있어서 아무리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국인의 국외범, 이게 속인주의잖아요. 내국인의 국외범. 자, 보호주의는 뭐라고요? 보호주의는 외국인의 국외범. 그러면은 이런 국외범은 인적인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형법이 적용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국외에 있는 외국에다가 우리 형사소송법을 직접 적용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다 라고 해야 되고,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인터폴을 통한 협조를 할 때에만 가능할 거고요. 그때에도 내국으로 송환을 했을 때만 가능한 거지, 예, 외국에 직접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왜요? 주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주권이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점이요.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있죠. 예,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헌법 제84조에 있고요.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원 면책 특권 있죠. 국회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예외인데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아두실 게,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되는 것은 오로지 형법밖에 없습니다. 형법상의 범죄에 대해서만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고요. 대통령은요, 민사나 행정상으로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대통령도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민사 또는 행정에 있어서 행정이 대통령이 대상이 됐을 때 이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요. 지금 법무부 장관 누구죠? 네, 말씀하셨죠? 빙고. 예. 그 다음에 시간적 적용 범위. 자, 요게 가장 중요하죠. 시간적 적용 범위요. 잘 티가 안 나네요. 이 색으로 하면 티가 날까요? 시간적 적용 범위는 형법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주의에 의해서요. 소급표가 금지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위시법주의를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행위시법이 적용이 되는 것, 즉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대상이 되는 실체법, 즉 형법만이 대상이 되고, 형사소송법과 같은 절차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행위시법주의를, 즉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따라서 쓸데가 없네.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자, 시간적인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소급표라는 것도 원래는 진정 소급표와 부진정 소급표가 있습니다. 자, 부진정 소급표라는 것은 아직 효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효력을 연장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급표라는 게.
그 진정이라는 것은 이미 효력이 완전히 끝난 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요, 진정 소급효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들입니다. 예컨대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보면은 5.18 민주화운동에 있어서의 그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다 하더라도 이 특별법이 공소시효 배제에 대한 특례법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이런 것들은 진정 소급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일 A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예예요. 근데 이 A범죄를 범한 때가 2007년이라고 합시다. 근데요, A범죄를 범하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2017년이겠죠. 그런데 이 A범죄가 워낙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2015년에 야, A범죄 공소시효 30년으로 늘려 라고 법이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A범죄를 2007년도에 갑돌이가 범했습니다. 갑돌이가. 근데 2020년 자 4월 1일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돌이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야, 내가 2007년도에 범죄를 범했을 때는 2017년도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고, 그러면은 2020년인 이 시점에서는 나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공소제기할 수 없어, 검사야. 라고 갑돌이가 주장을 하게 된다면, 자, 검사가 주장할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야, 2015년에 공소시효에 관한 법이 바뀌었는데 이때 30년으로 늘어났어. 그러면은 이 30년은 아직 2017년에 끝나는 너의 공소시효는 요만큼이 유효하잖아, 아직. 그러면은 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시점에서는 얘한테 어떻게 해요? A범죄에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범죄는 2007년부터 몇 년까지? 30년을 더하면요. 2037년까지가 공소시효가 있는 시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부진정 소급효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일 2007년에 그 갑돌이가 10년짜리 공소시효인 범죄를 범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무섭지만 써봅시다. 2019년 1월에요. 야, 이거 공소시효 30년으로 바꿔 라고 공소시효를 바꾸는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합시다. 비법으로요. 그런데 이 비법에서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하면서, 야, 이 법은 진정 소급효를 인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갑돌이는 2017년에 범죄를 범할 당시에는 지금 공소시효 10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7년도죠. 그러면은 2019년도에 이 법이 바뀔 때는 이미 갑돌이 공소시효 만료돼 가지고 2017년 이후에는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법이, 야, 이거 진정소급효 인정해.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된 것까지도 적용할 수 있어 라고 하면 2019년도에 생긴 비법이 소급해서 갑돌이한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소급효이고요. 자, 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에 대해서
형법은 안 되지만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예,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것을 인정을 할 것이냐, 진정 소급표를 인정할 것이냐, 부진정 소급표만으로 족할 것이냐, 아니면은 둘 다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 세 가지는 입법 정칙상의 문제이고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가 절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형법의 이념은 형사 절차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 형법의 이념이라는 게 국가형벌권의 발동인데요. 이 국가형벌권을 발동을 함으로써 어떤 이념을 실현을 합니까? 예, 예방과 응보지요. 근데 예방과 응보를 실현하는 수단이 무엇일까요? 예, 실현 수단이 뭐예요? 형벌이잖아요. 근데 형벌을 부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을 받아서 확정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만 실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예,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 법정주의에 따라서 반드시 법률로만 해야 됩니다. 법정. 왜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형사 절차라는 것은 기본권 침해입니다. 초지일관 0부터 10까지 전부 다 기본권 침해만 합니다. 권리도 있잖아요. 그 권리가 뭐 하기 위한 권리입니까? 기본권 침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항변하기 위한 권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적극적인 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기본권을 침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에 보면 법률로서 하라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기본입니다. 형벌의 실현이라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라고 했죠. 인권 침해.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이다. 그러면 인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법률 규정입니다. 그래서 형벌권의 발동은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본질이기 때문에 실질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인권 침해를 최대한 방지해야지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은 많으면 많을수록 기본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두는 거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두껍다고 원망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의 그 근대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암울하죠. 이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자행이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은 국가의 신여다, 권력의 신여다 라고 할 만큼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의 발전은 인권보호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 아직도 바뀔 게 한참 남아 있습니다. 자, 헌법 제12조 제1항은 재형법정주의를 선언을 하고 있고요. 형사절차 법정주의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이죠. 그래서 처벌과 보완처분 같은 불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부과될 수가 없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응용된 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헌법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헌법을 보시면은 헌법 제10조에 그 행복 추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11조부터 전부 형사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12조에 보시면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강제처분 법정주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적법 절차의 원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문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부당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뭐 체포구속 압수 수색할 때는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된다. 현행범 체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 피고인의 그 권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형사소송법에 기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전부 다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헌법이 이 우리 헌법 개정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형, 형 헌법이 1948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지금 70년이 넘도록 9차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9차의 개정 중에서 11조, 12조, 13조 이러한 형사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아주 오래부터 또는 제정이 될 당시부터 존재하였습니다. 그 말은 헌법에는 있지만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뭐냐면 헌법이라는 것은요, 헌법은 추상적 규범통제입니다. 추상적 규범통제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재판을 할 때는요, 직접 헌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것은 법률을 만드는 근거가 된다는 것, 즉 추상적으로 법률이라는 규범을 통제를 해서 어떤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기초하는 것이 헌법인 거지, 구체적인 사건에 헌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는 형사소송법이 워낙에 발달이 늦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없는 제도들이 헌법에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가 국제적인 국선 변호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제정이 되기 이전에 이미 헌법에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각급의 법원들이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그 헌법적 형사소송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헌법적 형사소송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마치 형사소송법인 것처럼 헌법이 직접 적용이 되는 그런 이제 특색을 표현을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라고 할 만큼, 자, 형사소송은 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응용된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헌법이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자기 이념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직접 형사 절차에 대한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칙은 형사 절차에 실현하는 법률, 그래서 실질적 법치, 국가, 원리, 그리고 좀 전에 12조에서 본 것처럼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하는 적정한 절차를 의미를 한다. 이게 이제 헌법과 형사소송법과의 관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법과 형사소송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민법이라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이죠. 그래서 민사라는 것은요, 당사자 간의 기본적인 의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가 기본이 되고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때 보충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걸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원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어떻게 하면 돼요? 당사자의 의사로 합의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행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때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고와 피고라는 당사자가 제출한 그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요, 이거는 국가와 개인, 전체와 부분 사이에 배분적 정의를 실현을 하는 거다 랍니다. 이 배분적 정의를 실현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냐 라고 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상대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자, 민사법이 예를 들어서요. 민사법이 아까 제가 그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민사법은 그냥 평균적 정의를 실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배분적 정의를 실현을 하는 형사소송법과 차이가 있죠. 다음으로 자,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그 절차법이라는 거는 기술적 성격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통일된 가치 체계를 가지고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절차법의 반대인 예를 들어서 실체법, 실제법은 도덕적 또는 윤리적 색채를 가지게 되죠. 기술적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절차법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적이고 발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향해 나아갈까요? 판결. 판결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쭉 앞으로 진행해가는 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심에서의 2심으로 가는 항소의 방법과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항소의 방법이 똑같았잖아요. 다 뭐기 때문에? 기술적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다음으로 이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법적 안정성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하게 되는 실제적 진실 발견 또는 실제적 진실주의 또는 뭐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함께 형사소송법의 이념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법적 안정성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실제적 진실 발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는 행정법하고도 약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행정법의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뭘 추구를 합니까? 예, 한 목적성을 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겠죠. 자, 법적 안정성을 추구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예를 들은다면요. 우리 일관성 있게 공소시효를 한번 봅시다. 장발장 뭘 훔쳤죠? 네, 빵을 훔쳤습니다. 빵 하나 가지고 진짜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장발장이 그 훔치빵 굉장히 큽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빵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런데 이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7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장발장 몇 년 동안 쫓겨다녔죠? 30년. 그러면 그 옛날에 30년 동안 장발장을 추격을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절도죄가 만약에 공소시효가 7년이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7년 후에 10년쯤 됐으면 또는 30년이 지났으면요. 절도죄로 처벌 못 하거든요. 좀 왜?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이 말은 그 비록 범죄를 범한 자라 하더라도 우리 구성원이라는 점에서는 구성원의 어떤 법률적인 생활 질서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보장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형태에 있어서 그 형사소송법은 다른 법률들과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형사소송법은 시대의 문화와 사회질서의 단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의 역사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근본 정신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처벌을 중시하는 과거의 형태와 인권을 중시하는 현대 국가의 형태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의 어떤 태도나 그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구미라고 쓴 건데요. 서양을 얘기하는 거죠. 예. 구미의 형사소송법을 우리가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로 크게 나누죠. 근데 대륙법계라는 것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법제를 의미를 하고요. 영미는 영국과 미국을 의미하는데, 자, 이거 대표적으로 무슨 국가요? 불문법. 불문법이라서 법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 다음에 독일이나 프랑스는 기초적으로 이제 대륙법계로서의 어떤 성문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법들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대륙법계의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를 기초로 하였고, 영미의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가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국가들의 어떤 역사적인 차이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직권주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소송의 주체, 소송의 주체라고 하면 법원, 그 다음에 피고인, 검사, 이렇게 있을 때 이 소송의 주체를 법원, 피고인, 검사 이렇게 세 것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피고인과 검사를 당사자라고 하거든요. 소송의 당사자. 그러면 소송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도권이요. 소송의 주도권을 주체 중에서 법원이 가지고 있으면 직권주의, 당사자가 가지고 있으면 당사자주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세 이후에 대륙의 형사 절차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근세 초기의 교문 절차. 자, 규문이라는 거는 뭐냐? 규문은요, 요 규자를 보시면은, 자, 요 있잖아요. 이거 무슨 자기예요? 예, 실사자입니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실로요. 뭐하고 뭐를 연결하냐면, 기소하고 재판하고요. 이걸 다 연결을 해가지고 쭉 누가 하느냐? 혼자 하는 겁니다. 누가? 법원이. 재판관이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법원이 예단을 형성하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소장을 제기하는 검찰은 거기에다가 어떤 증거물이나 아니면 서류도 끼워 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법원을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규문주의는 쭉 실로 끌어다가 다 연결을 한대요. 뭐하고? 예, 공소하고 재판하고요. 그러면은 재판을 하는 법원이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면 기소할 당시부터 이미 뭘 가지고 있을까요? 예, 유죄의 입증, 그 심증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게 바로 규문주의입니다. 자, 규문주의 그닥 좋아 보이진 않죠. 자, 근세 초기 유럽을 지배하던 정치인임은 국가 절대주의였습니다. 국가 절대주의였던 이유가 중세라는 것은 그러니까 근세 초기에는 무슨 국가의 형태였을까? 중앙집권적, 아이고야, 절대 왕정 국가였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절대 왕정 국가에서는 죄형 전단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죄와 형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단정을 합니다. 누가? 국왕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명 절차가 확립이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국왕이 처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기소하고 싶은 놈 기소해서 처벌해야지요. 자, 규문 절차가 확립이 된 것은 로마 카논법에 의해서인데요. 로마 카논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정교 일치 또는 신권. 그래서 자, 국왕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신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해서 정치와 종교가 일치함으로 인해서 규문 절차가 가능한 거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면주의를 적용을 합니다. 예. 처음부터 기소할 때부터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기소를 하기 때문에 구두 절차 거칠 필요 없겠지요. 그리고요, 일사부재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처벌한 놈 또 처벌합니다. 이처럼요, 형사소송 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일정한 소추권자의 소추에 의하지 않고 법원에 의해서 직접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근세 초기에 어떤 유럽의 역사, 어떤 역사요? 정교 일치의 역사와 연관된 형사소송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프랑스 혁명 언제 일어났냐요? 1789년인가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형사 절차가 개혁이 됐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인권 선언을 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인권 선언을 했을 때 그 내용의 거의 절반 이상이 뭐와 관련이 있었냐면 형사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왜요? 이 규문주의를 통해서 국왕이 인민들의 권리를 전부 다 일방적으로 박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박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요, 형사 절차의 개혁의 가장 핵심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랑스 혁명을 조금만 더 보시면은 18세기 자유민권 사상의 대두, 자유민권 사상의 대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권장하는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아주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형사소송법만큼 두껍습니다. 맞으면 죽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의 사피엔스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18세기의 자유민권 사상이요, 정말 인간의 의식이 고취가 돼서 인간이 정말 정신적으로 발달을 해서 생긴 게 절대 아니라 뭐의 문제다? 자본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진 자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어떤 가진 자? 중상의 가진 자. 상인들이요. 이 상인들이 국왕이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싶은데 지가 싸우기는 싫죠. 누구를 이용을 하는 겁니까? 인민을 이용을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을 일으키려면 자금이 있어야죠.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 민중 봉기를 하고 하면은 생업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밥 먹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요, 싸워야 되는 무기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은 국왕에 대항 못합니다. 누가 해줄까? 중상,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쨌거나 생략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자, 전제 군주 정치가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발발로 앙상 레짐이 붕괴가 되면서 규문 절차도
없어지게 됐죠. 자, 형사소송 절차가 완전히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를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영국은 프랑스하고는 조금 더 다른 어떤 형태의 발달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영국은 어디에 있나요? 자, 여기가 유럽이 이렇게 있고 이베리아 반도가 있고, 아이고 이상하네요. 이베리아 반도 이렇게 그리면 큰일 납니다. 다시, 자, 이렇게 있고 프랑스 밑에 이베리아 반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탈리아 장화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영국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유나이티드 킹덤. 한국 같죠? 예, 한국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이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에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국교회가 이미 17세기, 18세기에 분리가 돼 버리죠. 그 영국 교황으로부터 이 바다 건너서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국은요, 나름의 어떤 영미법계라는 별도의 어떤 형사 절차를 구축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소추주의, 공중수추주의, 공개구두주의, 배심, 자유심증주의,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1215년에 뭐가 있었죠? 영국의 대헌장이 있었죠. 이 대헌장에서 이미 형사 절차의 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형사 절차를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또는 지리적인 배경이 있더라.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아무래도 대륙의 형사 절차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죠. 그러면 일단 제가 끊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지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